녹음하시나요? 아이디어가 기본 안 쓰고 담당이신가요? 송구중 담당. 송구중 신부 담당. 님이세요? 네, 교육 담당. 네, 알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네, 되네요. 그럼 우리 또 켜놔야 돼. 우리 나가도 돼. 영상 잘 되고 있나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 볼게요. 조금 찰 때. 참석하면 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통출은 다 되는데 어디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린가요? 들린가요? 아, 거기서 소리를 켜놓으니까 그렇군요. 잘 들려. 네, 잘 들리지. 그럼 소리를 음소거 해야 돼요.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음소거 완료. 하나 반갑습니다. 바쁘셨나 봐요. 그러게요. 영어 있으면 하나 적으십시오. 여기 옛날 것이었구나. 센터랑 예, 옛날 것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 안 나가도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 평가자 안에 들어가 있어. 평소 그냥 오디오 쓰고 잘 나갈까요? 로그인은 해놔. 로그인은 해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다운. 그 화면을 나오는데. 아이고. 옛날 지갑을 갖다 놨네. 올해 여기 3월달 바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계속 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저기 직업 훈련생들 제가 강의를 계속 했고요. 아, 그래요? 고용공단 제가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렀지? 그래요. 제가 저기 사무실에서 예, 저기 신부동 사무실에서 제가 강의를 쭉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겠네. 질문은 안 하시죠? 질문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제가 사실 줌으로 강의를 하면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돼서 많이 준비했거든요. 1시간 하려면. 근데 질문하면 반으로 줄일까 했더니 질문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 주로 차장님 하시면 돼요. 몰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질문 대수록 안 하겠습니다. 10시 되면 할까요? 지금 제 10시 되는 거 네. 지금 다 들리신데요, 어떤데요? 네, 제 목소리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상대방 좀 음소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의무교육인데 네. 괜찮으시면 녹화를 살짝 떠나도 될까요? 녹화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의무교육이라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듣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하고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네. 녹화하고 있어요. 아까 하고 말씀하신 있는데 녹화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렇게 좀 네.
양해를 좀 보여주시죠. 네. 네. 10시 됐네. 저 예. 시계가 좀 늦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나부터 변화자로 젠더 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천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대표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통합 강사와 노동부 성희롱 예방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의 성희롱 컨설트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여튼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지, 성폭력 성희롱 유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도 상관없습니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일상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만약 민감성을 우리가 잘 소통을 못한다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서 상당히 그 상대를 이해하거나 또는 그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에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과 좁은 의미의 성폭력이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나 상황과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또는 타인의 성을 침해하는 또는 원치 않은 성적 발언이나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과 남녀고용법상 성희롱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를 얘기하는데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했을 때 어떻게 피해자를 바라보고 왔을까요? 혹시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조직 문제야, 이제는 네가 아파하지 말고 말해도 괜찮아, 또는 함께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라보고 왔을까요? 대처를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왔냐면 대부분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 왔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야. 그건 아는 관계인데 그건 사적인 문제야. 우리가 개입할 건이 아니야. 그리고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폭력을 바라볼 것인가 또는 해석할 것인가가 남아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올드한 자료이긴 해요. 2014년에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사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이거가 참 애매했어요. 정말 우리 법조계나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었는가 하거든요. 동일한 사건을 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1,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가 간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파기환송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파기환송을 시켰다면 무죄일까요? 유죄였을까요? 무죄로 판결이 난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무죄가 나다 보니까 1, 2심에서는 이제 선고를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이제 무죄가 된 건데 무죄 선고 후에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을 폄하하고 비난했던 댓글들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올 때 사실 이거 옛날 동화죠. 토끼와 거북이 우서 모아에 나오는 건데요. 제 로그 있는 거. 바라봤을까요? 또는 거북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을까요? 하세요 이걸로. 운용료 심청이나 로그로 해드려야죠. 봤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관점에서 바라봤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관점이 너무 일방적이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성인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나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다양한 일상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이 얼마나 있는 나라인지 나라별로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수상이죠. 이분은 20세기니까 1900년대에서 20년 초까지 정치인으로 임무를 한 분이시죠. 이분은 그 당시에도 화학 연구자였고 회계사로도 일한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여성으로서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영국에였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실까요? 옆으로 보셨죠. 일상에서 남녀를 보는 시선은 우리는 대중매체에서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비정상의 남성들은 능력자로 나타냈죠. 그리고 여성들은 미녀들의 수다스러운 여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중매체의 인식 수준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방송을 봤을 때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2020년에 발표한 153개국의 대상 성격차 지수 순위거든요. 우리 한국은 몇인가요? 상당히 아래에 있죠. 사실은 우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에 와 있지만 성격차 지수는 저 하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조금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은? 들어는 보셨죠? 네. 여기는 제30회 런던 올림픽 2012년에 이제 그 자료인데요. 남성들이 무엇을 들고 있나요? 꽃바구니를 들고 있죠. 어떻게 보이신가요? 상당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광고 매체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매체 광고에서는 여성을 명품만 좋아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식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 우리
나라 여성들은 저렇게 명품백을 좋아해. 저기 선생님 명품백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중매체가 얼마나 우리를 편견을 만든 것인가를 이제 해보는 거고요. 이런 편견을 만들게 한 것을 젠더박스라고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게 아니라 학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젠더박스가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젠더박스는 결국은 힘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성별 불평등을 이제 나타내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이런 고정관념은 차별적인 요인이 힘의 차이를 만들면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폭력의 유형에는 강간, 강제 추행, 이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대상은 친족 성폭력도 있고요. 아동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등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는 때 보면은 힘의 차이가 작동하더라는 얘기예요. 힘의 차이에는 이 권력관계에서는 군속 연수에도 있고요. 지식, 집단이 크거나 작은 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인정에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는 건데요. 이런 폭력이나 이제 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이런 권력이나 힘의 차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이 폭력에 대한 그 법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의 판단은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판단은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이 수반해야 된다. 성폭력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판결도 이렇게 내렸거든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에 행사하게 된 경위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때 발생했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런 이제 판단이 대법원에서 2010년 11월 11일 날 선고한 판례가 이렇게 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폭행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이런 세력을 갖는 것도 이제 그 판단의 기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좀 전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8년 미투 아시죠? 2018년 미투가 한국 사회에 일으킨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서재현 검사의 폭로로 인해서 이 성폭력이 굉장히 공론화가 됐어요. 공론화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성 목소리를 들어줄 때가 되었어. 성폭력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줄 때가 되었어. 이러면서 인식이 조금 변하면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가 전 땡땡 도지사님 아시죠? 안땡땡 도지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강간 범죄 요건 수정이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 공고 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 바뀝니다.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강간으로 판단하도록 하라. 많이 바뀐 거죠. 성폭력이 발생하면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했을 때만 인정했던 것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했다면 이걸 적용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법 297조를 개정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할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의 성이력을 사법증거, 아까 2010년 11월 11일 날 판결 사례를 보니까 여러 정황들을 봐서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한 거죠. 피해자의 성이력을 사법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같은 사항을 공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8년 3월 14일 날 한국여성의 전화 하연 논평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16세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까 보셨던 자료 있죠. 그 한 사건의 판단을 다르게 했던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9세 이상인 자여야 된다. 이들이 이렇게 16세 미만의 자를 성폭력했으면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좋아요, 사랑해요 하더라도 이건 성폭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이제 16세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동의 기준도 엄격해졌죠. 그러니까 동의를 했는데 그래 동의를 해서 우리 성경계 하자고 했어. 그런데 얘는 성폭력이라고 신고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의의 기준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해자가 정말 자유스러운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침묵을 했는데 동의로 보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력으로 신고됐다면 동의라고 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요된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않겠다. only S mean S란 얘기예요. only S만 S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법의 기준이 판단이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 캐나다의 성폭력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캐나다의 마빈 주구 판사가 내린 얘기예요. 우리가 늘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자가 술을 마셨건 어떤 옷을 입고 있던 무슨 상관인가. 아무리 짧게 입었다고 그가 유발을 했다고 생각한 가해자의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것뿐이란 얘기고요. 어떤 상황 환경에 놓였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동의에 관한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다르면 그게 바로 강간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동의의 조건을 이제 선진국일수록 까다롭게 보는데 우리나라도 폭행 협박이 있어만 성폭력으로 간주했던 것을 이제 동의 기준까지 보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원할 때 성관계를 하는 거고 원하는 사람과 하는 거고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적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 또는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나한테 있다는 얘기인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폭력은 가해자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대처나 태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죠, 가해자들. 그런데 성은 내 것이지 내가 원했을 때만 성적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제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의식이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한 쭉 기간들을 보면 누구 관점에서 지원을 했냐. 우리는 다르게 우리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니까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는 가해자 편을 들었어요. 가해자가 교도소 가는 것도 그건 불쌍한 거야. 걔를 도와야 돼. 사실은 제가 2006년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항상 피해자는 무섭고 두렵고 그 피해 아픔에 법정에 서는데 가해자는 너무 당당하게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태까지 가해자를 위해서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피해자 변호사가 생기게 됐냐면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생겼을 거예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를 입었는데 2010년대에 어떤 8살 먹은 아이가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 서서. 지금 법정에 못 서요. 근데 그때는 섰는 거예요. 서서 이 아이가. 그 가해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 가해자를 그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정에 서기 전에 이 아이가 가해자의 그때 성폭력 피해 입었던 가해자 모습을 그려서 제출을 했는데 판사님 보니까 실제로 안경 썼고 안 썼고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헷갈리긴 한데 그 부분이 달랐던 것은 내가 그때 기억을 못해서이다. 근데 왜 저 아저씨는 나쁜 짓을 했는데 변호사가 있고 나는 피해를 입고 이렇게 아픈데 나는 변호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 이후로 피해자 변호사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10분은 종료되면 이렇게 되면 상관없죠.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성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잘못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된다. 노가 가능하려면 먼저 노가 수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노가 수용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은 가해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폭력은 이제 오늘 성희롱과 성폭력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면 가까운 상담소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남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2로 신고하면 되겠고요. 사건 절차를 알고 싶으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041-592-6500번이고요. 천안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챕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성폭력하고 성희롱이 다른 점은 무엇을 볼까요? 성폭력은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넓은 의미의 범죄를 보셨죠. 성폭력이 넓은 의미의 범주와 좁은 의미의 범주가 있었거든요. 넓은 의미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희롱도 성폭력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피해자는 근로자고 행위자는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공공기관, 단체, 종사자, 사용자. 그럼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자는.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보지 않겠죠. 그래서 지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는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맞을 수 있는 기관이라면 고객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성적 운동. 성적 운동에는 육체적 성희롱, 몸을 만지거나 껴안거나 터치하거나 또는 시각적 성희롱, 뭐 자료를 보낸다거나 너무 기분 나쁘게 위아래를 신체적으로 훑어본다거나 이런 게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기타 술 따르기, 안마하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때 이럴 때 고용상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OX 퀴즈를 한번 보실까요? 성희롱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명시적으로 거부를 표시하여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할까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명시적으로 거부를 해야만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다. 예, 이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서 성희롱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느냐. 좀 전에 개념에 나왔던 그 내용으로. 이럴 때 성희롱 성립 여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희롱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이가 성적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네. 그 상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너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이건 성희롱이라고 신고하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폭력과 성희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은 열어놨잖아요. 성폭력 범죄에 들어갔으나 형사처벌이 아닌 그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이 아니죠. 이제 한국양성평등기본법과 노동부법 남녀 고용과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로 이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열어놓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생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라 해서 좀 열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면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에 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 처리 현황에서 가태료 부과가 59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송치는 검찰로 넘어간 거죠. 그게 4건, 처리 중인 것이 65건, 아니면 행정 종결은 110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보다는 이왕이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한 직장, 좋은 직장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상사가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대. 그리고 회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메신저로 신고해도 사랑한다?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서 사랑해서 그렇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처리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네, 처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희롱인지 아닌지, 성희롱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판단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피해자 상담 시 피해자를 상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담 내용을 일지를 작성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상담실과 사업주, 상담실에서 사업자와 통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사가 초기에는 일부만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이, 그러나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의사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주가 내방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사항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행위자가 이제 사업주가 행위자죠. 행위자가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상담실에서 만나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는 받아들이고 꼭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면. 왜냐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발생한다면 이제는 그때를 처벌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 과정이 이랬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한번 보실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아셨죠? 네, 여기 지금 왜냐면 끝나서. 죄송합니다. 종결을 잠깐 했다가 다시 한번 접속할게요. 네, 바로 접속해 주세요. 녹화되니까 이따가 저희가 통화돼서 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례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 고용공단에 맞춤 훈련센터. 네, 훈련센터 안에 이제 직장내 장애인 쪽에 훈련을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피해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원만하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 특성이 뭐냐면 말은 엄청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해서 얘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근데 판단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입니다. 말은 잘하나 판단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을 너무 잘하고 일상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판단에 늘 오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가해자가 랜덤 채팅으로 만나서 수차례 성폭력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폭력을 할 때는 좋아한다고 글루밍 관계 아시죠? 처음에는 접근을 해서 이제 친분을 쌓게 되면 그때 성폭력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폭력을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한 줄 알았어요. 본인은. 그 아이가 상당히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계속 얘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용했고요. 성폭력을 이용했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해벌센터에서 녹화 진술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성폭력이 발생하면 무혐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건이 가서 이제 검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건 내사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처음에 피해 입었을 때 통장에다 3천만 원 입금해줬어요. 피해자한테. 그리고 3천만 원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공증을 샀어요. 3천만 원 빌렸다. 그리고 그 뒤로 돈을 계속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빌리지도 않았고 지가 다 빼갔는데 달라고 하니까 또 협박을 하니까 계속 준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이 줬어요. 2~3천만 원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그만큼 줬는데 4천 몇백만이 불어있는 거예요. 야, 네가 갚아야 할 돈이 이거야.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일단 이 친구가 자살 시도도 했고
자해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 친구를 대상으로 잘 살도록 우리는 지원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될 입장이 우리 비장애인들인데 이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제적 착취 성폭력을 하는 성착취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재차 신고를 했어요. 원래 한 사건에 두 번은 못 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2차 사건으로 제가 신고를 해서 지금 제가 법정에 증인 2번 갔거든요. 거의 2시간 정도를 이 피해자와 제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어요. 2번 다 섰는데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있거든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육 받아서 엘스토리 있죠. 거기 가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자살도 시도했고 자해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이 판결이 정말 잘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걱정은 됩니다. 하여튼 잘 때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직장 내 성희롱 2번째 사례를 보시자면 동료가 3, 4의 성희롱 및 잠자리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팀장에게 보고한 후 3자 대면에서 사과 및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범이고 받으신 네, 초범이고 회사 창립 초기라서 선처해 줬는데 휴가 내고 쉬는 동안 사실을 왜곡해서 회사 내에 말을 퍼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1차는 전화 상담을 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 내용을 파악을 했겠죠. 두 번째는 회사 인사권자에게 성희롱권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적인 사내 고충 처리 절차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고충 처리 담당이 이제 이 과정을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임원과 행위자, 피해자의 3자 면담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인사위원회의 해고 절차를 만들고 전체 사원에게 돌려서 읽었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컨설팅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6군데, 7군데 정도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에서 인사위원회 해부 절차를 만들고 전체 사원에게 이 내용을 돌려서 전부 사인을 받게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성희롱을 했다.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을 다 받아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6번째 해고 사유로 성희롱, 성추행, 비방 등을 사규에 포함시킨 겁니다. 다시는 사규에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하면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사규 내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7번째 행위자는 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 사례입니다. 2021년 6월 13일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 자료인데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A씨의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바쁜 시기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며 그를 회유했고요. A씨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회사 대표가 가해자를 대기 발령하며 사건을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업무 공백으로 부서장에게 업무상 부담이 늘면서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A씨는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고 면박을 줬다며 제게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하하더니 프로젝트에서 아예 배제토록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실까요? 직장 갑질 119는 성희롱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만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현행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가볍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렇게 대처하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여기는 구성돼 있으시죠? 예. 네. 그리고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공식 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주시고 네 번째는 행위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아까 이제 성폭력에서도 이제 행위자 관점으로 보지 말자. 왜냐하면 행위자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피해 사례가 적어지고 가해자가 발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여성노동사의 전화번호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법률소인데요. 저희 상담소도 성희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치유 상담도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소는 041-592-6500번입니다. 천안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동을 하는데요. 성희롱 금지는 제12조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제39조 제1항에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13조 제1항에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되고요. 제39조 제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 좀 전에도 나왔지만 가해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14조 제1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요. 법 제39조의 가태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입니다. 제14조 제2항에 있습니다. 만약 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의 벌칙에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밝은 직장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와 서로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등 여기는 고객은 없으시죠? 혹시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만약 발생했으면 직원에게 그렇게 발생을 했으면 그냥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가 있습니다. 제14조 2항에 14조 2의 제2항에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해줘야 되고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법 제39조 가태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여쭤볼까요? 네, 넘어갈게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정말 직장 내 다양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 각기 다르듯이 성향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겠고요. 일단은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고, 너무 여자가 나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겠죠. 그런 직장은 민간단체는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여성들이 나서 요즘 여자 상위 시대야 못 살겠어.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해.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직장에서 아니 가정에서 아내 출근하고 남편 출근한 후 갔다 와서 일이 얼마나 두 분이 나눠 사는 부분을 물어보면 정말 현저하게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기고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인지 감수성,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는 말이나 태도, 행동이 우리를 인식을 바꾸는 성평등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가도 되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게요.